또 문선명 한학자 총재님의 세 번째 인류에게 던지는 화두와 그 문제 해결의 답은 이념의 통일 운동에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개인 간의 문제, 집단 간의 문제, 종교 간의 문제, 국가 간의 문제 뒤에는 반드시 이념이 있습니다. 이 이념 내부에는 서로 생각의 다름이 존재합니다. 여기에서 갈등이 생겨납니다. 그러면 이 이념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이 이념의 갈등은 어디로부터 시작이 되었을까요? 문선명 학자 총재님은 이 이념의 갈등의 문제의 시작점을 인류 최초의 가정에서 찾고 있습니다. 인간 조상 아담 해와가 타락하지 않았다면 선의 자녀를 번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류가 번식이 된 것입니다. 아담과 해와에게는 3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이 가인과 아벨, 그리고 셋이 있었죠. 그런데 여기에서 가인과 아벨이 싸우게 됩니다.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성경의 이야기는 알고 계시죠? 예. 가인은 자기 동생 아벨을 돌로 쳐서 죽이는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 가인을 악의 표시체로 하고 아벨을 선의 상징체로 불리고 있죠. 이 형제 간의 싸움에는 생각의 차이가 있고 이 생각의 차이는 이념을 형성하게 되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 최초의 가정에서 갈라진 이 가인 아벨의 이념적 분쟁과 싸움은 인류로 확대되어 현재 모양을 만들었다고 보는 것이 문선명 한학자 총재님이 보는 섭리적 해석인 것입니다. 이것은 정치권에 있어서도 가인과 아벨권 둘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정치권의 가인은 유물주의를 중심한 공산주의를 탄생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아벨권은 신본주의를 중심한 민주주의를 만들었습니다. 이 정치권의 가인은 결국 구소련의 러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공산주의 확대를 가져온 것이죠. 한반도에서는 북한을 중심한 이 김일성 유물주의 상황까지 내려오게 됩니다. 또 이 정치권에 있어서 아벨권은 미국을 중심하고 대한민국까지 내려왔어요. 또 이것은 종교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유대교가 이 초대교회와는 반대적 개념을 갖고 있죠. 이 유대교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가인권을 형성한 반면에 우리는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했던 초대교인들은 아벨권을 형성한 것입니다. 이 아벨권은 오늘날 그리스도교, 즉 기독교인들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종교권의 분립은 나중에 점점 확대되어서 종교 간의 첨예한 대립을 이루게 되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정치권이든 종교권이든 모든 문화권사에 있어서 인류는 이 가인 아벨, 즉 좌편과 우편 두 축으로 나누어져서 갈등하고 사상적 분쟁을 낳았다고 보는 것이 문선명 한학자 총재님이 보시는 섭리관입니다. 그래서 문선명 한학자 총재님이 강조하시는 것은 이렇게 형제가 가인 아벨로 나누어진 것, 인류가 이념으로 나누어진 것, 서로가 분쟁의 점화점을 수습 못하고 있는 것을 통합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그리고 그 대안으로 바로 두익 사상을 밝히셨습니다. 다른 말로는 하나님주의입니다. 이 두익 사상은 오른편에 치우치지도 않고 왼편에 치우치는 것도 아닌 머리를 중심 삼은 사상입니다. 즉 하늘 부모님을 중심에 둔 사상인 것입니다. 형제끼리는 그 싸움이 해결이 안 되고 근본적으로
부모이신 하늘 부모님을 중심 삼아 오른편도 왼편도 통합할 수 있다고 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보십시오. 형제끼리 싸우고 있어요. 수습이 됩니까? 그러면 이 문선명 한화자 총재님이 가르침에 따라서 우리가 하늘 부모님을 어떤 신적인 존재가 아닌 근본적인 인류의 부모로 모신다면 그 하늘 부모님이 인류에게 바라시는, 형제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닫는다면 그 하늘 부모님 주의를 가지고, 즉 두익 사상을 가지고 인류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고 보신 것입니다. 이 가인과 아벨, 선과 악, 민주주의와 공산주의 이데올로기 싸움은 오로지 근본된 하늘 부모님을 중심하고 해결을 할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 싸움을 끝내는 것은 형제끼리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 현재 우리가 인류의 형태를 보면서도 느끼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문선명 한화자 총재님은 절대가치인 하나님 중심주의, 두익 사상을 교육시켜 온 것입니다. 오늘날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문제를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신문을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단체와 단체, 종교와 종교, 나라와 나라 등 지역 간의 다툼은 형제 간의 싸움인 것입니다. 이 부분의 해결책을 우리는 하나님주의 두익 사상으로 이끌어 가야 되고, 오늘 여기에 오신 평화 애원 여러분들도 이 두익 사상, 하나님주의를 가지고 인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선명 한화자 총재님은 이 가인과 아벨의 싸움이 있는 곳은 어디든 방문하셔서 두익 사상을 가르쳐 오셨습니다. 특히 1970년대 말부터 80년대에는 전 세계 중심 국가인 미국이 긴급한 위협에 처해져 있었어요. 역사를 잘 아시는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1978년에 닉슨 독트린의 영향으로 이 보수주의 정부가 무너지면서 그것을 틈타서 좌익 성향의 미국의 지도자들을 중심하고 공산주의 사상이 물들어 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구소련과 중국 그리고 아시아 전역을 이 구소련과 중국을 중심 삼고 붉게 물들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급기야 이 아시아뿐만 아니라 이제 남미로 그 붉은 물결이 넘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를 공산주의화하려는 시기였던 것입니다. 이때 문선명 한화자 총재님은 1980년 10월 남북미 통일연합과 중남미 통일연합을 구축하시게 됩니다. 전직 국가 수반을 중심으로 남북미 통일연합, 즉 카우사를 창설하신 것입니다. 일명 이 카우사는 승공교육을 하면서 전 국민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해방신학의 허상에 빠져서 공산화되어 가고 있던 중남미의 구교의 분위기를 완전히 일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역사를 들여다보면요, 정말 문선명 한화자 총재님의 그 기반, 그런 사상, 그런 교육이 없었다면 현재의 세계도 없다고 저는 장담합니다. 더더욱 닉슨 정부가 무너지고 진보 성향의 카터 정부가 4년 동안 집권하면서 남미에서 이 좌익 군사혁명이 일어나는 것을 방치하게 되죠. 문선명 한화자 총재는 박보희 선교사를 남미로 보내서 이 7개국의 대통령을 귀합해서 그들을 교육시키게 하십니다. 이 통일사상 교육을 통해서 많은 지도자들, 정상들이 감명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한결같이 엄지손가락을 척 올리면서 남미의 최고의 영웅은 바로 문선명 한학자 총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러한 기반에서 북미 카오사는
남미 전역을 순회하면서 연달아 세미나를 열었는데요. 파라과이, 우루과이, 아르헨티나, 칠레, 페루, 에콰도르, 온두라스,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브라질 등 가는 곳마다 크게 환영을 받게 됐습니다. 이 카우사가 가톨릭 국가인 남미에서 공산주의를 몰아내는 일에 앞장서자 로마 교황청도 격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때서야 로마 교황청이 정신을 차린 거죠. 사실은 이 구교를 중심으로 하고 캐톨릭을 중심으로 하고 공산주의의 그 발판을 만들고 있었거든요. 이 카우사는 워싱턴 타임즈와 더불어서 소련 공산주의를 붕괴로 이끄는 쌍두마차였던 것입니다. 또 니카라과가 공산주의로 초입기에 들어갈 때 협력해서 막아내는 것이 바로 이 카우사였습니다. 카우사는 이렇게 남미 대륙의 적화를 막는데 공헌해 왔습니다. 이러한 기반으로 1983년 아울라를 창설하셨어요. 1986년에 회원수를 확대해가지고 1천만 명의 회원을 모집하게 됐는데요. 이때의 1천만 명이라는 것은 정말로 놀라운 숫자인 것입니다. 이 문선명 한화처 총재님의 위대성을 말해주는 거예요. 문선명 한화처 총재님은 북미에 있는 기독교 목사 35만 명을 또 연합을 시키게 됩니다. 이 남미, 북미 문제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목사 35만 명을 기합을 해서 한국으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 목사들에게 당부하십니다. 당신들이 대한민국 땅에 가서 DMZ에 가서 기도하시오. 왜냐하면 당시 대한민국 또한 북한의 적화 통일의 위협에 직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목사들은 DMZ를 방문해서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부산 범내골에 가서 통곡하면서 기도했습니다. 문선명 한학자 총재님은 궁극적으로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남미의 가톨릭과 미국의 개신교를 화합 통일하는 데 일조하시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정치인들을 각성시켜서 공산주의 위기로부터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들으면서 여러분은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무엇을 공감하고 계십니까? 대안이 서십니까? 만약에 문선명 총재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렇게 놔두었을까요? 어떤 조치를 하셨을까요? 이 세계적 좌익이 다시 일어나는 이 조짐 앞에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할까요? 소련은 1984년을 정점으로 해서 이 공산 세력을 통해서 미국을 적화하려고 계획을 세웠던 것이 문서로 밝혀졌습니다. 미국이 적화되면 세계는 전광사처럼 공산화가 뻔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때 이 성공주의자, 부익사상의 주의자, 하나님주의자 문선명 선생의 총재의 그 위협성을 공산당들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억울한 누명을 써서 덴버리 교도소에 가두게 하죠. 그러나 문선명 총재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 수감 중에 시카고 대학의 정치학자인 몰튼 카플란 박사를 교도소로 불러들이십니다. 이 85년 8월 13일부터 5일간 제2차 세계 교수협의회 세계 대회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될 예정이었습니다. 그 대회의 의장을 맡은 이 카플란 박사에게 세계 석학들 앞에 공산주의의 종언을 선언하시오라고 지시하셨어요. 이 카플란 박사는 문 총재님을 너무 존경하지만 당시 공산주의가 성행하던 이 시대에 머뭇거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카플란 박사는 마음을 다잡고 소련 제국의 몰락, 포스트 소련 시대를 위한 비전이라는 주제로 스위스 제네바에서 이 소련 대사관 바로 앞에서 그 호텔에서 선언을 하게 되죠.
300명의 교수와 학자들이 문총재님의 말씀에 의지를 듣게 됩니다. 이 자리에는 소련의 언론인인 그 노보티스 그 통신사에서도 2명이나 참석을 했습니다. 이 대회가 끝날 무렵에 한 신문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회담의 주제가 어리석고 현실과 동떨어진 추측에 불과하다라고 비판했죠. 미래 일도 모르면서. 문 총재님 말씀에 따르면 이 선포를 해야 공산주의가 무너진다는 것이에요. 하늘 앞에 하나 된 문 총재 내가 선포를 해야 이 공산주의 사탄 세력이 물러간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훗날의 일이지만 결국 5년도 못 가서 소련 연방은 해체되었습니다. 문선명 총재님은 일찍이 공산주의는 등장한 지 73년을 못 간다고 선언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뜻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대회 이후에 전 일간지에 공산주의 정원에 대해서 광고를 내라고 하셨어요. 이 카프란 박사는 또 한 번 놀랍니다. 이제 대회는 소규모로 있는 자리에서 선언을 했지만 전 신문에 광고를 하라고 하니까 걱정이 됐습니다. 문 총재는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멸망은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마도라는 말을 넣으면 어떨까요? 즉 아마도 공산주의를 멸망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어떻습니까? 문 총재님 그렇게 여쭈었어요. 문 총재님은 단호하게 공산주의를 종언을 선언하시오, 광고 내시오, 두고 보시오, 5년 이내에 공산당이 어떻게 되는지 가서 얘기하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